안녕하세요. AWS 자격증 시험 중 클라우드 프랙티셔너 시험에 대해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WS 자격증 개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WS 자격증은 이렇게 네 가지로 나뉠 수가 있는데요. 제일 처음에 가장 기초 자격증인 파운데이셔널, 그리고 중급인 어소시에이트, 고급인 프로페셔널, 그리고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평가하는 스페셜티, 이렇게 네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그중 이번 강의에서 다룰 자격증은 기초 레벨에 있는 클라우드 프랙티셔너 자격증입니다. 해당 자격증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대상은 AWS 클라우드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을 효과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개인을 대상으로 하고요. 최대 6개월의 AWS 클라우드 설계, 구현 또는 운영 경험이 권장됩니다. 하지만 IT 경력이나 AWS 클라우드 관련 경험이 없는 응시자에게도 적합한 자격증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권장되는 지식의 경우 AWS 클라우드의 전반적인 개념, 그리고 보안 및 규정 준수, 핵심 AWS 서비스, 그리고 AWS 클라우드의 경제성, 이렇게 네 가지의 지식이 전체적으로 권장이 되고요. 해당 시험에서 확인하고자 하는 내용은 AWS 클라우드의 가치 설명, 공동 책임 모델에 대한 설명, 보안 관련 설명, 그리고 클라우드의 비용, 경제성 및 결제 관행에 대한 이해, 핵심 AWS 서비스에 대한 설명,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반 사용 사례에 맞는 AWS 서비스 파악, 이렇게 6가지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확인하고자 하는 시험입니다. 시험의 개요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초 레벨에 있는 자격증이고요. 시험 시간은 총 90분입니다. 시험 형식은 총 65개의 문제가 나오는데 모두 객관식이에요. 하지만 단수응답 객관식만 있는 게 아니고 복수응답 객관식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시험 비용은 $100고 일반적으로 하나로 계산되기 때문에 환율에 따라 변동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시험 방식은 대면 시험과 온라인 시험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 대면 시험의 경우 인터넷에서 장소와 시간을 예약한 후에 피어슨 뷰 테스트 센터라는 AWS 시험 전용 테스트 센터에 정해진 시간에 직접 가셔서 시험을 치는 방식이고요. 온라인 시험의 경우 시험을 치실 시간만 예약을 하시고 자택이나 시험을 치실 수 있는 환경이 구성된 장소에서 해당 시간에 피어슨 온 뷰라는 소프트웨어에 접속해서 온라인으로 감독관의 입회하에 시험을 치게 되는 방식입니다. 지원하는 언어의 경우 영어가 디폴트이고 이렇게 많은 언어들을 지원을 하게 되는데 한국어 또한 포함이 되어 있어서 한국어를 선택하시게 되면 지문과 문제 모두 한국어로 된 시험지를 받아서 치실 수가 있습니다. 합격 점수의 경우 1000점 만점에 700점 이상을 획득하셔야 합격입니다. 해당 강의에서 다루는 과정의 범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WS는 약 200가지 이상의 굉장히 많은 서비스들을 제공해주고 있는데요. 그 중에 클라우드 프랙티셔너 강의에서는 약 100가지 이상의 서비스들에 대해서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이어서 강의 개요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이번 강의에서 다루게 되는 서비스들이 약 100가지 이상이 되게 되는데 시험 난이도에 비해서 많은 서비스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각각의 서비스들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린다기보다는 개념과 목적을 위주로 간략히 설명하는 내용이 많고요. EC2나 IAM, VPC, S3 등 일부 서비스들 대상으로는 AWS 웹 콘솔에 직접 접속해서 핸즈온 실습하는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강의가 모두 끝난 이후에는 예상 문제 풀이를 통해서 조금 더 시험에 익숙해지고 더 완벽한 대비가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네, 2장 클라우드 시작하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격적으로 AWS 클라우드 서비스들에 대해 다루기 전에 클라우드 이전의 전통적인 IT 구조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통적인 IT 구조란 기업이나 조직이 자체적으로 서버나 데이터 센터 등의 물리적 IT 인프라를 구축하고 운영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어떠한 리눅스 서버에서
특정 웹 서버를 배포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온프레미스 환경에 먼저 서버를 설치해야 될 것이고요. 그 서버에 리눅스나 윈도우 같은 운영 체제를 설치하고 구성을 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웹 서버를 배포하기 위해서 관련된 소프트웨어도 해당 컴퓨터 서버에 설치가 되어야겠죠. 그리고 해당 기업에서 배포하고자 하는 웹 서버에 맞도록 각종 컨피규레이션이나 환경 설정 등의 구성을 직접 해주어야 할 것이고요. 웹 서버가 정상적으로 배포된다고 하더라도 서버의 보안이나 유지 보수 등 계속 인력이 들어가는 작업들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이후에 배포된 웹서버에 트래픽이 계속 증가를 하여 기존에 있던 서버에 대해서 증설이 필요하다고 가정을 했을 때에도 온프레미스 환경이라면 물리적인 서버나 데이터 센터를 직접 증설을 하여야 될 것이고요. 또한 이렇게 증설된 서버들에 대해서 동일한 웹서버 배포를 위한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다양한 세팅들을 동일하게 해줘야겠죠. 여러 대의 서버에서 관련된 세팅들이 다 끝나고 웹서버가 배포될 환경이 조성되었다 하더라도 늘어난 서버나 데이터 센터들에 대해서 동일하게 보안이나 유지 보수가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이전에 서버 하나에서 배포를 하게 될 때보다 관리 포인트들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나게 되겠죠. 제가 웹서버를 배포하는 환경에 대해서 예를 들어 설명을 드렸는데 이런 식으로 전통적인 IT 구조는 기존의 기업이 모든 서버들이나 데이터 센터를 물리적으로 다 보유하고 있고 이러한 환경에서 특정 IT 서비스들이 구동이 되는 방식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전통적인 IT 구조인 온프레미스 컴퓨팅에는 장단점이 있을 수 있는데요. 먼저 장점의 경우 기업이 서버나 데이터 센터를 모두 하드웨어적으로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의 요구 조건에 맞게 시스템을 설계하고 구성하는 것이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또한 아주 큰 인프라가 필요할 때 오히려 비용이 절감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한계점들 또한 명확한데요. 실제로 웹서버를 배포하다가 서버의 증설이 필요할 때 즉각적으로 대응하기가 어렵고 물리적으로 서버를 증설을 해주어야 되기 때문에 관련 인프라를 확장하는 데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될 것입니다. 또한 컴퓨팅 리소스에 대한 효율적인 사용이 어렵고요. 관리 인력이나 유지 보수 등 계속적으로 고정 비용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유연한 대처가 상당히 어려울 수 있는 명확한 한계점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클라우드 컴퓨팅이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우드 컴퓨팅이란 기업이나 조직이 인터넷을 통해서 자원을 공유하고 확장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주는 기술인데요. 흔히 IT에서 많이 사용하게 되는 서버나 데이터베이스, 저장소 네트워크, 그리고 각종 소프트웨어 솔루션 등 필요한 IT 리소스들을 인터넷을 통해서 즉각적으로 가져와서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을 클라우드 컴퓨팅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대표적인 클라우드 서비스에는 아마존에서 서비스하는 AWS,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 구글의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인 GCP가 있겠습니다. 이 클라우드 컴퓨팅의 특징들에는 아래와 같이 크게 4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먼저 온디맨드 서비스입니다. 온디맨드는 필요한 IT 자원을 필요한 만큼 이용할 수 있는 특성을 말하는데요. 필요한 만큼 즉시 이용하고 이용한 만큼만 요금을 지불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유연한 비용 모델입니다. 클라우드 컴퓨팅에서는 서비스가 가진 스펙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비용 모델을 제공하게 됩니다. 사용하려는 인프라의 규모에 맞는 서비스 모델을 선택하게 된다면 과금을 방지하고 효과적인 이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관리 비용 감소 및 편리성인데요. 인터넷을 통해서 사용하게 되는 각종 인프라나 리소스 등은 클라우드 회사들이 대부분의 관리 책임이 있습니다.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시간을 직접 들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인력과 시간이 절약된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확장성과 탄력성입니다. 클라우드 컴퓨팅을 사용하게 되면 물리적인 서버를 가지고 있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서 자원을 신속하게 확장하거나 축소하는 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앞서 본 예시를 가져온다면 웹서버가 배포되는 리눅스 서버, 그리고 서버가 여러 대가 되었을 때 혹은 데이터 센터 규모가 되었을 때 이러한 인프라들이 다 클라우드에 위치한 리소스들을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물리적인 서버나 데이터 센터의 증설이 불필요하게 되고요. 그에 따라서 관리 인력이라든지 서버나 데이터 센터 구매 비용, 장소 대여 비용 등 고정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웹서버의 즉각적인 인프라 확장이 가능하게 되고요. 재해 발생 시에 유연하게 대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클라우드 컴퓨팅의 모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우드 컴퓨팅의 모델은 크게 4가지로 나뉠 수가 있는데요. 각각의 모델에 따라서 소비자와 공급자가 가지는 책임의 정도가 조금씩 달라지게 되는데요. 각각의 모델별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온프레미스입니다. 온프레미스는 고객이 인프라부터 시작해서 특정 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관리하게 되는 모델인데요. 일반적으로 집이나 회사에서 쓰이는 개인 컴퓨터 환경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네트워크부터 애플리케이션까지 특정 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단계들이 이렇게 많은데 그 모든 단계를 실제 서비스를 개발하고자 하는 사용자가 책임을 지게 되는 모델이 온프레미스입니다. 두 번째는 IaaS인데요. Infrastructure as a Service의 약자입니다. 이 모델은 사용자가 OS, 런타임, 그리고 데이터, 서비스되는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관리 책임을 가지고 있고요. 공급자는 그 외적인 네트워크나 스토리지, 서버 가상화 자원 등에 대한 관리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비스되는 단계들 중 이렇게 밑에 4단계 정도가 클라우드 서비스 공급자가 책임을 가지고 있고요. 위에 나머지 단계들은 사용자가 책임을 지게 되는 모델입니다. 대표적인 서비스로는 AWS의 EC2를 들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PaaS인데요. Platform as a Service의 약자입니다. 이 모델에서는 앞에 IaaS 모델보다 사용자가 관리해야 될 요소들이 더 줄어들게 되는데요. 사용자는 관련 데이터나 서비스되는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관리 책임만 지고 그 외적인 런타임이나 미들웨어, OS, 서버나 네트워크 등등 그 외적인 부분은 모두 클라우드 공급자가 책임을 지고 관리를 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서비스로는 AWS의 람다 그리고 일라스틱 빈스톡 서비스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은 SaaS로 Software as a Service의 약자입니다. 이 모델에서는 앞에 PaaS보다 사용자가 관리해야 될 요소들이 훨씬 더 줄어들어 거의 관리를 할 필요가 없게 되고요. 따라서 공급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만 하면 되는 모델입니다. 공급자의 경우는 어플리케이션이나 데이터 등 서비스 구성 관련 모든 리소스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서비스로는 구글의 지메일, 드롭박스, 노션, 줌 등이 있겠습니다. AWS 글로벌 인프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인프라란 AWS가 전 세계적으로 제공하는 데이터 센터 네트워크를 뜻하는데요. 이 글로벌 인프라의 3가지 주요 구성 요소인 리전, 가용 영역, 엣지 로케이션이라고도 불리는 포인트 오브 프레젠스에 대해서 각각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은 리전입니다. 리전이란 AWS가 관리하는 물리적으로 독립적인 데이터 센터 그룹인데요. 리전은 하나 이상의 데이터 센터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서로 물리적으로 격리되어 있습니다. 위에 사진에 보시면 점들이 모두 AWS가 전 세계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 센터 그룹들인데요. 거의 모든 대륙과 주요 국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AWS 자체적으로 최고 수준의 보안 규정 준수 및 데이터 보호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각 리전의 데이터 센터별로 고유한 네트워크 인프라와 전원 공급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서 장애 상황 발생 시에 리전별 영향을 받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리전에 따라서 AWS 서비스들의 사용 유무나 가격 정책들이 조금씩 달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리전에 종속되지 않고 글로벌로 동일하게 제공되는 서비스들로 존재합니다. 두 번째는 가용 영역입니다. 가용 영역이란 리전 안에 존재하는 개념인데요. 하나의 리전 내에서 물리적으로 분리된 데이터 센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의 리전별로 최소 3개 이상의 가용 영역이 존재하고요. 물리적으로 일정 거리 이상 떨어져 있어서 재난 상황 발생 시에도 시스템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가용 영역은 리전 내에서 서비스되는 서비스들의 고가용성, 장애 방지, 그리고 유연한 스케일링 등의 특성을 제공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세 번째는 엣지 로케이션입니다. 엣지 로케이션이란 AWS 인프라 구조 중에서 가장 끝단에 위치한 지점을 뜻하는데요. 이 엣지 로케이션의 존재 이유는 전 세계 사용자에게 빠르고 안정적인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한 거점으로 사용이 됩니다. 따라서 클라우드 프론트나 글로벌 엑셀러레이터 같은 CDN 서비스에 많이 사용이 되고요. 엣지 로케이션에서는 어떻게 빠르고 안정적인 콘텐츠를 전 세계적으로 제공할 수 있냐 하면 엣지 로케이션에서 콘텐츠 데이터에 대한 캐싱이 일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다른 대륙에서 요청이 들어오게 되더라도 빠르게 콘텐츠를 제공해 줄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요. AWS는 전 세계 48개국 90개 이상의 도시에서 400개 이상의 엣지 로케이션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강의를 수강하시면서 실습을 하게 될 때 발생할 수 있는 주의사항들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서비스의 제한입니다. 거의 모든 실습이 기본적으로 서울 리전인 AP Northeast 2를 기준으로 실습을 진행할 것이기 때문에 타 리전에서 실습을 진행하시는 분들의 경우 특정 서비스가 지원이 안 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민감 정보들에 대한 보안입니다. AWS 리소스에 접근을 하게 될 때 개인적으로 발급받는 API 키나 EC2 키 페어 등 민감 정보들이 들어간 개인 발급 키들을 발급받게 될 텐데 그 키들에 대해서는 절대 공유되면 안 되고 보안적으로 안전한 위치에 보관해 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비용 관련 내용입니다. 기본적으로 실습 때는 거의 모든 서비스들이 초 단위로 과금이 되기 때문에 실습을 하고 바로 해당 인프라들을 지운다 하더라도 일정량의 과금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인프라를 지우는 과정까지도 실습에 모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습 후 해당 인프라들을 제대로 지워주시기만 하면 과금은 1,000원 미만으로 많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서비스에 대한 제한, 민감 정보에 대한 보안, 그리고 비용 발생 문제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해서 실습 시 유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6장 로드 밸런서와 오토 스케일링 그룹 설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는 확장성과 가용성의 개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확장성입니다. 이는 성능에 영향을 주지 않고 리소스를 추가하거나 용량을 조정하여서 증가하는 작업 부하나 수요 증가를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의 능력을 뜻합니다. 크게 이렇게 수평적 확장, 수직적 확장, 탄력성 세 가지 개념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수평적 확장은 사진에서와 같이, 그림에서와 같이 부하 정도에 따라서 하나의 서버가 이렇게 물리적으로 숫자가 늘어나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증가된 워크로드를 분산시키기 위해서 인스턴스나 노드의 개수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수직적 확장이란 증가된 수요를 처리하기 위해서 기존의 인스턴스나 로드의 리소스를 늘리는 작업입니다. 증가된 수요를 처리하기 위해서 기존 인스턴스나 노드의 리소스를, 즉 CPU나 메모리, 그리고 스토리지와 같은 리소스를 늘리는 작업입니다. 이렇게 그림에서와 같이 스펙이 낮은 인스턴스에서 부하가 증가함에 따라서 스펙이 높은 인스턴스로 바꿔지는 서버의 리소스 자체가 커지는 것을 수직적 확장이라고 하고요. 탄력성은 이 두 가지 수평적 확장, 수직적 확장 두 가지 개념을 다 포괄해서 시스템의 수요에 따라서 리소스를 자동으로 프로비저닝 및 프로비저닝 해제하여 최적의 성능과 비용 효율성을 보장하는 특성을 뜻합니다. 즉, 특정 시스템의 부하를 자동으로 감지해서 수평적 확장이나 수직적 확장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의 능력을 탄력성이라고 합니다. 네, 이번에는 가용성입니다. 가용성은 서버와 네트워크, 프로그램 등의 정보 시스템이 서버나 네트워크, 프로그램 등의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사용 가능한 정도를 뜻하는데요. 이렇게 고가용성, 내결함성, 회복력,
이렇게 세 가지 개념으로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맨 처음 고가용성은 시스템이 항상 사용 가능하고 중단되지 않는 상태를 유지하는 능력을 뜻하는데요. 예를 들어 클러스터 컴퓨팅이 있을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 하나의 웹사이트를 배포를 하는데 웹사이트 뒷단에 연결된 서버가 한 대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서버가 죽게 되면 웹사이트 배포가 완전히 중단이 되겠죠. 하지만 이 웹사이트 배포에 관여되는 서버가 여러 대가 있게 된다면, 예를 들어 어떠한 웹사이트를 배포하려고 했을 때 이 웹사이트에 연결된 서버가 한 대만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 웹서버가 죽어버린다면 웹사이트 배포 자체가 되지 않겠죠. 하지만 이 웹사이트를 배포하는 서버가 여러 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세 대가 있다고 칠게요. 그러면 이 세 대 모두 웹사이트 배포에 관여를 하고 있는데, 이 세 대가 모두 웹사이트 배포에 관여를 하고 있는데, 이 상태에서 한 대가 죽는다고 하더라도 이 나머지 두 대의 서버가 살아있기 때문에 웹사이트는 정상적으로 계속 배포가 되고 있을 겁니다. 이러한 시스템의 능력을 고가용성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내결함성인데요. 시스템이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의 오류, 장애나 고장에도 계속해서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능력을 뜻합니다. 한마디로 어떠한 오류나 비정상적인 한마디로 시스템상에 어떠한 오류가 있더라도 그 오류 자체가 해당 서버의 동작이나 서버가 배포하고 있는 웹사이트나 그러한 서비스들에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능력을 내결함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회복력인데요. 이는 사용자에게 최소한의 영향을 미치면서 오류나 중단으로부터 신속하게 복구하고 정상적인 작업을 재개할 수 있는 시스템의 능력을 뜻합니다. 그래서 내결함성은 오류가 나더라도 계속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능력을 뜻하고, 회복력은 오류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자동으로 시스템 자체적으로 복구를 하면서 정상적인 작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을 뜻합니다. 네, 로드 밸런서라는 것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드 밸런서란 서버나 컴퓨팅 리소스에 들어오는 네트워크 트래픽을 분산시켜주는 그러한 장치나 시스템을 뜻합니다. 이렇게 네트워크 트래픽을 처리하는 동안 단일 서버에 들어오는 부하를 분산하여서 서버의 가용성, 성능 그리고 안정성을 향상시켜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렇게 그림으로 설명을 하자면 유저가 특정 단일 서버에 접속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서버에 대한 부하를 처리하는 것이 아랫단에 하나만 있지 않고 이렇게 여러 군데로 부하가 분산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앞서서 설명드린 가용성의 개념과 같이 그렇게 된다면 여러 유저가 해당 서버에 접속을 하게 되었을 때도 뒷단에서 하나의 서버가 아닌 여러 서버들이 그 부하를 받아주기 때문에 전체적인 서비스가 더 안정성 있고 가용성 있게 운영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로드 밸런서를 통해서 서버를 동적으로 추적하여 리소스를 최적화할 수도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뒤쪽으로 이렇게 분산되는 트래픽들을 로드 밸런서가 동적으로 계속 추적하고 있기 때문에 분산되는 서버의 각 리소스나 부하들을 로드 밸런서가 동적으로 계속 추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쪽 서버에 부하가 많이 걸린다 한다면 나머지 3개의 서버로 부하를 조금 더 분산을 시켜준다던가 하는 식으로 리소스의 최적화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하는 식으로 리소스를 최적화해주는 역할도 로드 밸런서가 수행해줄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로드 밸런싱의 기능은 AWS와 같은 클라우드나 엔진엑스, 하프록시 등과 같은 오픈소스를 통해서 제공되고 있습니다. 유형에 따라서 NLB, ALB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구분이 될 수가 있는데요. NLB는 네트워크 로드 밸런서로 IP 주소와 포트 정보를 기반으로 트래픽을 분산하게 됩니다. ALB는 애플리케이션 로드 밸런서의 약자로 이렇게 HTTP 헤더, 쿠키, URL 경로 이렇게 HTTP 헤더, 쿠키, URL 경로 등과 같은 요청을 기반으로 트래픽을 분산시키는데요. 한마디로 이렇게 80 포트나 443 포트 애플리케이션이 서비스되는 그 대상 포트, 일반적으로 애플리케이션이 서비스되는 HTTP나 HTTPS 포트를 기반으로 트래픽을 분산하는 로드 밸런서입니다. 자, 이번에는 AWS에서 제공하는 로드 밸런싱의 기능인 일라스틱 로드 밸런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AWS에서 제공하는 완전 관리형 로드 밸런서 서비스고요. 네트워크 트래픽을 EC2 인스턴스, 컨테이너, IP 주소 등 여러 대상으로 자동으로 분산시켜주는 기능을 합니다. 위의 사진에서처럼 유저들의 접속량이 많아지게 될 때 이 접속이 하나의 로드 밸런서를 거쳐서 뒤쪽에서 작동하는 여러 대의 서버로 이렇게 부하를 분산시켜주는 그러한 기능을 하는 완전 관리형 로드 밸런서 서비스입니다. 이 ELB는 자동으로 서버 인스턴스를 추가하거나 제거할 수도 있고요. 오토 스케일링 그룹과 함께 사용되어서 수평적인 스케일링, 즉 개수를 동적으로 늘리는 그러한 수평적인 스케일링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헬스 체크 기능을 통해서 서버 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정상적인 인스턴스로만 트래픽을 배분시켜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뒤쪽에서 트래픽을 받는 인스턴스 중에 한 인스턴스가 특정 오류로 인해서 죽게 되면 이 인스턴스, 즉 종료된 인스턴스, 즉 비정상적인 인스턴스로는 트래픽 분산이 되지 않고 나머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인스턴스에게만 트래픽을 분산시켜주는 기능도 수행을 한다는 것입니다. 네, 일라스틱 로드 밸런서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애플리케이션 로드 밸런서인 ALB입니다. 이는 레이어 7 응용 계층에서 80과 443 포트를 대상으로 로드 밸런싱을 수행하는 역할을 하고요. 애플리케이션 프로토콜을 사용을 하며 HTTP 헤더 컨텐츠를 통해서 라우팅 처리가 됩니다. 대상은 EC2, 컨테이너, 그리고 IP 주소가 될 수가 있고 종합적으로는 웹 애플리케이션 서비스에 대한 로드 밸런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네트워크 로드 밸런서입니다. 이는 레이어 4 전송 계층에서 작동을 하는 로드 밸런서로 네트워크 프로토콜을 사용을 하고 대상은 TCP 그리고 UDP와 같은 포트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포트 번호를 통해서 라우팅 처리가 되게 되고 ALB에 비해서 초당 받아들일 수 있는 트래픽의 양이 ALB에 비해서 초당 훨씬 더 많은 양의 트래픽을 받아들일 수가 있기 때문에 수백만의 대용량 트래픽 처리에 적합한 로드 밸런서 종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은 게이트웨이 로드 밸런서입니다. 이는 레이어 3 네트워크 계층에서 작동을 하고요. 제네바 프로토콜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대상은 EC2와 IP 주소가 될 수가 있고 모든 포트에서 모든 IP 패킷을 수신하고 리스너 규칙에 지정된 대상 그룹으로 트래픽을 전달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네, 여기서 게이트웨이 로드 밸런서 엔드포인트는 VPC 경계 전체에서 트래픽을 안전하게 교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자, 그러면 종합적으로 일라스틱 로드 밸런서의 작동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클라이언트가 ELB에 요청을 전송을 합니다. 즉 서비스에 접속을 하기 위해서 클라이언트가 리스너 ELB에
로드 밸런서에 요청을 전송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로드 밸런서는 지정된 알고리즘에 따라서 해당 트래픽에 대한 요청을 보낼 대상 또는 대상 그룹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일라스틱 로드 밸런서 리스너가 있고 그 뒷단에 타겟 그룹이라고 이렇게 타겟 그룹 1, 2, 3 이런 식으로 대상 그룹들이 존재를 하게 되죠. 이 대상 그룹은 EC2나 오토 스케일링 그룹, IP 주소, 람다 그리고 또 다른 로드 밸런서 등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알고리즘에 따라서 선택된 대상으로 클라이언트의 요청이 전달되게 되겠죠. 클라이언트의 요청이 전달됩니다. 이렇게 타겟 그룹 1으로 예를 들어 요청이 전달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타겟 그룹은 받은 클라이언트 요청에 대해서 정상이다 아니다 와 같은 응답을 생성을 해주게 되고요. 이 응답을 ELB로 전송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일라스틱 로드 밸런서는 이렇게 그래서 클라이언트의 요청을 받은 대상은 이 대상이 정상적이다 아니다와 같은 응답을 생성을 하여 다시 일라스틱 로드 밸런서로 응답을 전송해 주게 됩니다. 그러면 일라스틱 로드 밸런서는 받은 응답을 다시 클라이언트에게 보내서 클라이언트는 정상적인 서비스 화면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즉, 클라이언트가 ELB의 요청을 전송하고 대상 그룹으로 해당 요청이 보내지고 그 대상 그룹은 클라이언트 요청에 대한 응답을 생성해서 ELB로 전송을 하게 되고 그 ELB는 받은 응답을 원래 요청을 보낸 클라이언트에게 전달하는 과정에 따라서 일라스틱 로드 밸런서가 작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오토 스케일링 그룹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토 스케일링이란 애플리케이션의 수요에 따라서 EC2 인스턴스를 자동으로 확장하고 축소하는 기능을 뜻합니다. 온프레미스 상태였다면 이렇게 자동으로 서버를 늘리고 줄이는 것이 굉장히 힘든 작업일 수 있었겠지만 클라우드 서비스로 인해서 서버의 개수를 늘리고 줄이고 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으로 가능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오토 스케일링 그룹이란 무엇일까요? 오토 스케일링 그룹은 자동 크기 조정 그리고 관리를 위해 논리적 그룹으로 취급되는 EC2 인스턴스의 모음입니다. 즉, 오토 스케일링이 일어나서 기존의 EC2 2개에서 1개나 2개가 더 추가될 때 이렇게 추가가 되는 EC2 인스턴스를 그룹으로 묶은 것을 오토 스케일링 그룹이라고 합니다. 이 그룹 내에서는 인스턴스의 최소 그리고 최대 개수 설정이 가능하고요. 그룹 내에 존재하는 인스턴스에 대해서 주기적인 건전성 체크를 통해서 인스턴스가 어떠한 에러 때문에 작동이 불가능한 상태라면 인스턴스를 자동으로 교체하는 등 인스턴스 수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EC2 인스턴스의 타입도 지정해 줄 수가 있는데요. 온디맨드를 띄울지 스팟으로 띄울지 아니면 둘 다 모두를 섞어서 띄울지 선택이 가능하고요. 해당 그룹의 조정 정책을 적용하여서 특정 트래픽이나 부하에 따라서 조건을 만족한다면 해당 그룹의 인스턴스 수를 동적으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도록 정책을 적용해 줄 수도 있습니다. 오토 스케일링 그룹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성 요소에는 크게 3가지가 존재를 하는데요. 처음으로는 오토 스케일링 그룹, 그리고 런치 템플릿, 그리고 스케일링 컨디션 이렇게 3가지가 존재를 하게 됩니다.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토 스케일링 그룹은 앞에서 알아봤듯이 오토 스케일링을 위한 EC2의 논리적인 그룹이죠. 런치 템플릿은 인스턴스의 AMI, 이미지죠. 그리고 인스턴스가 실행될 때 최초로 작동하게 되는 init 스크립트, 그리고 인스턴스의 타입, 최소 최대 개수 등 스케일링에 적용될 인스턴스의 스펙을 명시한 템플릿입니다. 쉽게 말해서 인스턴스가 이런 식으로 부하에 따라서 추가가 될 때 어떠한 스펙을 가진 인스턴스가 추가가 될지를
적어 놓은 템플릿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스케일링 컨디션으로 특정 지표값들을 기반으로 오토 스케일링 그룹의 용량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정책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책에는 수동, 그리고 동적, 그리고 예약된 작업 이렇게 세 가지 타입으로 나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수동은 사용하는 유저가 원하는 인스턴스 수를 직접 변경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2개로 되어 있다고 한다면 사용자가 트래픽을 모니터링 한 다음에 트래픽이 많아질 것 같으면 4개로 늘린다든지 하는 작업을 수동으로 실행하는 그러한 스케일링 정책이고요. 동적 스케일링은 기준되는 지표의 값에 따라서 자동으로 스케일링 되도록 설정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서버의 부하라든지 특정 지표들을 계속 모니터링 하고 있다가 일정량 이상으로 부하가 넘어가게 되면 서버를 한 대 더 추가한다던가 하는 등의 작업이 자동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는 정책입니다. 마지막 예약된 작업 스케일링 정책은 특정 일정이나 날짜에 맞춰서 스케일링 되도록 설정하는 방식으로 저희가 예를 들면 일주일 후에 인스턴스 수를 2개 더 늘리겠다 이런 식으로 예약을 걸어 놓으면 해당 시간에 맞춰서 인스턴스 수가 늘어나게 되는 그러한 정책입니다. 네, AWS 람다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람다라는 서비스는 AWS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유명한 서비스인데요. 서버를 프로비저닝 하거나 관리하지 않고도 특정 코드를 실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서버리스 컴퓨팅 서비스입니다. 람다는 이렇게 서버리스이기 때문에 AWS에서 해당 람다 컴퓨팅 파워를 AWS에서 람다에 대한 컴퓨팅 파워를 제공하는 서버 운영에 필요한 모든 인프라를 관리를 하고요. 사용자는 그냥 서비스를 사용만 하면서 코드를 입력하여 실행만 하면 됩니다. 또한 이 람다 서비스에 코드를 등록해 놨다고 해서 계속 과금되는 것이 아니고 람다 코드가 요청될 때에만 시스템이 가동되게 되는 온디맨드 방식으로 실행이 되고요. 그에 따라서 사용한 만큼만 비용을 지불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요청 이벤트 횟수나 리소스 사용량을 기반으로 자동으로 스케일링 되는 기능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AWS 서비스들과 통합되기 때문에 람다를 매개체로 하여서 굉장히 다양한 용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AWS 클라우드 와치와 자동으로 연동되어 있어가지고 손쉬운 모니터링 그리고 로깅이 가능하고요. 요청 100만 건당 0.2 USD로 상당히 저렴한 가격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람다에서는 Node.js, Python, Java, C, 고랭 등 다양한 언어를 사용해서 코드를 실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람다 자체적으로도 환경 변수, 그리고 버저닝, 컨테이너 이미지, 그리고 엔드포인트 등 다양한 기능들이 지원되기 때문에 이 람다라는 서비스 하나만 제대로 사용할 수 있어도 엄청나게 다양한 형식으로 AWS의 서비스들을 엮어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AWS 람다의 사용 사례들을 몇 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S3에 어떠한 객체가 업로드가 될 때 해당 이벤트를 감지하여서 람다 코드가 실행되게 만들 수도 있고요. 키네시스와 통합하여서 실시간 스트리밍 처리에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서버리스하게 동적으로 웹사이트 구축이 가능하고 API 요청을 인증하고 처리하는 백엔드 구축, 각종 배치 작업, 그리고 데이터 처리 작업 등등에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이 될 수가 있고요. 또한 람다를 매개로 하여서 특정 AWS 서비스를 트리거하는 그러한 작업으로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AWS 배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WS 배치란 해당 서비스는 AWS에서 배치 컴퓨팅 작업을 효율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완전 관리용 서비스인데요. 여기서 배치 작업이란 뜻은 수동적인
유저의 수동적인 개입 없이 주기적으로 반복적인 컴퓨팅 작업을 수행하는 것으로서 시작과 끝이 있는 작업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데이터 이행이라던가 수식 계산, 그리고 ETL 프로세스와 같이 대규모 데이터 처리, 계산 등의 작업을 배치성 작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이 AWS 배치는 완전 관리형 서비스이기 때문에 인프라를 따로 관리할 필요가 없고 코드 작성과 배포 그리고 스케줄링에만 집중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는 그런 편리한 서비스입니다. 배치 작업은 도커 컨테이너 이미지로 정의가 되어서 뒤에서 배울 일라스틱 컨테이너 서비스인 ECS에서 실행이 됩니다. 그러면 앞서 배웠던 람다 서비스와 어떻게 차이 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배치는 훨씬 더 대용량의 데이터를 대상으로 대규모 컴퓨팅 작업을 할 때 배치 서비스를 많이 사용하게 되고요. 람다는 그것보다는 훨씬 더 소규모이고 이벤트 기간의 짧은 실행 시간을 필요로 하는 그러한 작업에 대해서 서벌리스하게 함수를 실행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실행 환경의 경우 ECS 컨테이너에서 작동이 되고요. 람다는 서벌리스하게 작동이 됩니다. 배치도 물론 서벌리스이긴 하지만 이렇게 ECS 컨테이너 하나가 구동이 된다는 차이점이 있겠습니다. 확장성의 경우 사용자가 EC2 인스턴스의 유형과 크기를 선택하여 확장이 가능하고요. 람다의 경우 자동이고 사용자가 어느 만큼의 리소스를 사용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선택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확장되며 실행에 필요한 리소스만 자동으로 할당이 되게 됩니다. 비용 같은 경우는 비용의 경우 배치는 인스턴스 사용에 따른 인스턴스에 대한 비용이고요. 람다는 실행 횟수 그리고 시간에 따른 비용 계산입니다. 실행 시간의 경우 배치가 대용량 작업에 더 적합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거에 따라서 긴 실행 시간이 필요한 작업에 적합하고요. 람다는 최대 15분까지만 작동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작업 유형은 대규모 컴퓨팅 작업, 람다의 경우 이벤트 기반의 소규모 작업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마존 라이트 세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트 세일이란 클라우드 경험이 많지 않은 사용자가 UI에서 손쉽게 웹사이트나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인데요. 이렇게 UI에서 한 번에 웹서버 배포에 필요한 서버나 컨테이너,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스토리지, 네트워크 등등 관련된 자원들을 UI에서 클릭만으로도 쉽게 배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라이트 세일 서비스 내에서 리소스 사용량이라던가 성능 상태 등에 대한 모니터링 설정이 가능하고요. 하지만 이 모든 라이트 세일에서 설정 가능한 자원들에 대해서는 고가용성이긴 하지만 자동적으로 확장되는 기능은 없고 AWS 다른 서비스들과의 통합이 조금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사용 사례의 경우 트래픽이 그렇게 많지 않은 간단한 웹사이트나 웹 어플리케이션 개발 및 배포 등에 적합합니다. 그래서 작은 소규모 사이트나 아니면 테스트 용도로 어떤 특정 웹사이트를 배포한다던가 하는 경우에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서비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마존 AWS EC2와 라이트 세일을 한번 비교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EC2의 경우 인프라 에서 서비스로 사용자가 스토리지라던가 내부에 깔리는 소프트웨어라던가 등의 대부분의 많은 설정들을 사용자가 관리를 하여야 되고요. EC2의 경우 IaaS 서비스로서 사용자가 스토리지나 해당 OS에 깔리게 되는 소프트웨어 등등 많은 부분에 대해서 관리의 책임이 있고, 라이트 세일의 경우 플랫폼 에서 서비스로 대부분의 관리를 AWS에 위임하게 됩니다. 가격의 경우 EC2는 온디맨드나 예약 인스턴스 등 다양한 선택 조건을 선택하여서 사용하실 수가 있고, 라이트 세일은 고정 가격입니다. 인스턴스나 기타 제공되는 리소스에 따라서 가격대가 고정이 되어 있어 해당 가격에 대한 비용이 책정이 됩니다.
선택성은 당연히 EC2가 훨씬 더 인스턴스 유형이나 크기가 다양하고요. 라이트 세일은 사전에 구성된 어떠한 특정 인스턴스 플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제한적인 크기와 유형을 사용하게 됩니다. 유연성의 경우 EC2는 수동 혹은 자동 스케일링을 사용할 수가 있고, 라이트 세일은 자동은 안 되고 수동 스케일링만 가능합니다. 통합성의 경우 EC2가 라이트 세일에 비해서 훨씬 더 다양한 AWS 서비스들과 통합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통합성이 더 높다는 뜻입니다. 네, 그리고 작업 유형은 EC2의 경우 모든 다양한 유형의 애플리케이션 그리고 워크로드에 사용이 가능하고요. 라이트 세일은 대부분 조금 소규모 개발이나 테스트, 웹 호스팅 등 간단한 애플리케이션 배포에 많이 사용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후 서비스들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알아보기 전에 컨테이너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컨테이너란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기 위한 격리된 환경을 제공하는 가상화 기술입니다. 일반적으로 도커라는 엔진을 사용하여서 많이 구축이 되며 호스트 운영체제의 리소스를 공유하면서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렇게 물리적인 호스트, 서버가 존재를 하게 된다면 도커라는 엔진을 통해서 가상화된 컨테이너들이 해당 OS 리소스 위에 이렇게 올라가서 사용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컨테이너들은 애플리케이션 실행에 필요한 패키지들을 한데 묶어서 도커 엔진을 통해서 컨테이너로 생성이 되게 되고요. 컨테이너는 격리된 환경에서 실행되기 때문에 환경에 관계없이 동일한 동작을 보장하게 됩니다. 즉, 해당 컨테이너 앱 A라고 하겠습니다. 앱 A 컨테이너가 실행되는 환경이 꼭 앱 A라는 컨테이너가 실행되는 환경이 컴퓨터가 달라도 컨테이너로서 실행이 된다면 해당 컨테이너 내부는 동일한 환경이 구성이 되어 있게 되고요. 그에 따라서 동일한 동작을 보장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컨테이너는 이미지라는 개념을 사용해서 애플리케이션을 패키징하고 배포하기 때문에 스케일링 그리고 관리가 굉장히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컨테이너는 작은 서비스들의 조합으로 통합된 서비스를 운영하는 마이크로 서비스 환경이죠. 마이크로 서비스 환경에서 주로 사용이 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컨테이너 하면 가장 많이 사용하고 흔한 대표적인 서비스가 도커와 쿠버네티스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라스틱 컨테이너 리지스트리인 ECR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CR이란 도커 컨테이너 이미지를 저장, 관리, 그리고 배포하기 위한 완전 관리형 도커 컨테이너 레지스트리 서비스인데요. 일반적으로 도커 이미지를 저장하기 위해서 도커 허브라는 사이트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러한 도커 허브의 기능이 AWS 내부에 들어와서 클라우드 네이티브하게 제공되는 서비스가 ECR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용자 고유 개인의 도커 컨테이너 레지스트리를 제공하기 때문에 개인이 개발한 이미지를 손쉽게 저장하고 관리하고 배포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IAM 서비스와 통합이 되어서 IAM 정책을 사용해서 해당 이미지들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관리를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ECR은 퍼블릭과 프라이빗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 퍼블릭의 경우 외부에서 저장된 이미지에 접근이 가능합니다. 즉, 도커 허브에서 이미지를 내려받듯이 AWS 퍼블릭 ECR의 경우 도커 허브와 같이 외부에서도 다른 제3자가 해당 이미지를 내려받아서 사용할 수가 있는 그러한 저장소이고요. 프라이빗의 경우 IAM 권한이 있는 유저에게만 이미지에 대한 접근이 가능한 그런 레지스트리입니다.